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하신 이혜훈 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의원님 내년 4월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난 10년 민주당 시장이 있으면서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의 디딤돌처럼 생각하고 자기 브랜드 만들기, 그리고 자기 집권 기반 다지기에 치중하느라 서울 시민의 삶은 완전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서울 사람들 삶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최고 고통거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값, 전세값, 세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이제 이런 정치시장, 삶은 뒷전이고, 시민들 삶은 뒷전이고, 자기 대권 챙기기만 하는 정치시장 끝내고, 이제 경제시장 뽑아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에 경제시장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에 이혜훈이 답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출마를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 지역 문제로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서울 시민들 중에 90%가 집값, 전세값, 세금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보면 그게 제일 정말 속상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이 이렇게 동반 폭등하는 것도 뭐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값이 뛰는 게 그냥 조금 뛰는 게 아니라 서울 집값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한 중위값이 6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10억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3년 만에 거의 50%가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적이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빨리 어쨌든 중단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급 모아서 집 사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 버렸죠. 과거에는 그래도 월급을 착실하게 모으면 언젠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들 건면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10억이면은 월급 모아서 집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야 되고, 지금 오르는 이 추세를 보면 늦게 시작하면, 빚을 늦게 내면 이제 빚내서도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빚이라도 내서 사겠다고 영끌에 패닉 바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금수저 그런 사람들만 집을 사는 세상, 이건 안 된다. 흑수저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입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그 마포 포럼에서 정치 서울 끝내야 된다. 네. 서울 시민의 삶은 뒷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자기 브랜드 만드는데 올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민주당 시장 10년은 보존, 재생 이런 게 자기 브랜드였어요. 근데 서울 시민들은 지금 새 집을 원하거든요. 1960년대, 70년대 대량으로 산업화 시대에 공급했던 집들은 이미 이제 낡고 노후화가 돼서 이제 불량주택이 됐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집이에요. 누가 그런 집에 살고 싶어 하나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주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 집에, 내 취향에 맞는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정부랑 우리 민주당 시장은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고 또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 집 짓는 거를 막아왔어요. 서울은 새 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새 집을 지으려면 있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재개발이고 재건축인데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비구역을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 393개를 해제를 했습니다. 못하도록. 그래서 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26만 호만 제대로 공급이 됐더라면 사실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거는 민주당 시장이
이 집값 폭등이라는 화약고에 기름을 착착 깔아오고 있었고, 여기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24번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화약고에 불을 확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시장과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킨 공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들 대권 노름하느라고 서민의 삶은 뒷전으로 해버려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제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말씀 잘 해주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네. 예. 그럼 내년 이제 출마 공약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많은 공약을 내주셨는데 눈에 좀 띄는 게 청춘 프리패스. 네.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 안 내고 다니게 다 해드리죠. 그런데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활발히 활동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배우러도 다녀야 되고 또 취업 활동하느라고 직장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 지하철 요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초중고 학교를 다닐 때는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많이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혜택을 받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 멀리 다니고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예 혜택이 딱 끊어져서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이런 공약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무료로 해주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거 이거 원래 중앙정부가 시작한 거고 중앙정부 결정이었어요. 그럼 이걸 서울시에 사실 그 어르신들 무료 요금 때문에 생기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아닌 다른 광역단체들에겐 주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만 1원 한 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3,800억이나 돼요. 이 3,800억을 서울시장이 사실 중앙정부랑 담판을 지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서울시장 안 하셨어요, 이 일을. 이제 경제통, 탄탄한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해내고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경제통 시장에 가면 이 돈 받아와야죠. 이 돈 받아오면 청년들 청춘 프리패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해지는 네. 갑자기 막 그러네요. 그럼 그 다음 공약으로 청년들의 이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0층짜리 청년 직장 주거복지 일체형을 건설한다는 뭐 서울 블라썸이라고 네. 명명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드려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이 월급 모아서 집 못 사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이 있는 사람 또는 금수저들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약은 제가 따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월급 모아서 집을 못 사는 분들에 대한 공약입니다. 그게 이제 두 유형의 사람들에게 따로 있는데 하나는 청년 계층이고 하나는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청년에게는 소위 제가 서울 블라썸이라고 80층짜리 직장, 주거, 문화, 의료, 모든 것을 한 건물에 그냥 일체형으로 넣어주는 것을 공약을 한 거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허니스카이라고 이제 한강변에 고밀 개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우선 청년들 이거 80층짜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북하고 강서 지역을 4개로 나눠서 4권역에 한 개씩 웃던 시범적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80층이면 굉장히 고밀 개발인데 이게 서울시장이 그냥 규제만 풀고 여기만 딱 해드린다고 하면 서울시장 결정사항으로 됩니다. 국회 통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서울시장 결정으로 되는데 요게 서울시유지 서울시 땅이 좀 있어요. 몇 군데.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럼 땅값이 안 듭니다. 그냥 건축비만 들죠. 건축비는 평당 한 6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은 청년들 경우에는 한 15평짜리 정도면 될 겁니다. 근데 요 15평이면은 한 9천만 원이에요. 건축비가.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월급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값으로 공급이 되지요. 근데 80층을
전부 다 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또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면 일하고 그다음에 잠자고 먹고 놀고 이걸 다 한 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80층을 20개 층은 일하는 공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오피스 빌딩 이런 걸로 드리고 그다음에 한 10개 정도는 문화, 복지, 뭐 의료 이런 걸로 되는데 병원, 그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뭐 주민센터 지소 같은 거, 우체국. 근데 거기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의 편의 시설들을 다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한 50개 층 정도는 주거 시설로 젊은 층들에게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자기 월급 모아서 장기로 분할 납부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야 이거 무상복지 아니냐 뭐 민주당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유지 땅에다 지어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분할 납부를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들어오죠. 이건 흑자 사업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무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흑자 사업. 예,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거 안정 공약으로 또 제가 눈에 띈 게 젊은 부부 전용동을 설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제가 이거 이름을 허니스카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제 월급 모아서 도저히 지금 집을 못 사는 분들 중에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층짜리 서울 블라썸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 허니스카이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한강변에 쫙 마곡에서 암사까지 재건축 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종의 규제를 풀어드리면서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있고 고속화도로가 지나갑니다. 강남에는 88대로가, 강북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한강에 여러 한강 부지들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뭐 놀이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뭐 산책로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고속화도로 때문에 아파트에서 바로 그 한강공원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멀리 돌아서 토끼굴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88도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 위에 터널처럼 이렇게 덮개 뚜껑을 씌워버리면 그 터널 위 상부는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그 보행로를 건너서 한강공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행로는 그냥 시멘트로 바르는 게 아니고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러면 이게 정원이 되잖아요. 그냥 그 아파트의 정원이 되니까 원래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조성을 할 때는 항상 이 조경 공간,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땅과 이 88도로 위를 덮은 이 덮개 부분을 부지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88도로 위에 이 땅은 시유지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공원 부지랑 맞바꾸게 되면 이 원래 공원 부지로 하려고 했던 거기에 시유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혼부부 전용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땅값은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럼 건축비가 들면 사실 부부가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면 25평이면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25평이면 평당 건축비 600만 원 생각하면 1억 한 5천? 1억 5천 정도나 그거보다 조금만 더 받아도 이거 한 30년 장기 납부하는 식으로 젊은 부부들에게 드리면 그 정도면 월급 열심히 모으면 내 집 마련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이제 막 불안하셔가지고 영끌 패닉 바잉 안 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뭐냐 이거 공짜로 주는 거 뭐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거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냐.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값에 좋은 집을 지어서 장기로 분할 납부하게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흑자 사업이에요. 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예.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진선미 의원께서 공공임대주택 둘러보고서는 지금과 사는 아파트하고 뭐 비교해도 차이가 없더라.
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사회주의, 누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사회주의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 그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무슨 왕정시대 같아요. 음, 뭐, 임금님이 너희는 아파트 살지 말고, 뭐, 저기, 임대주택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지금은 국민들한테 이게 좋은 거다라고 명령하는 정부?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야, 무슨 계몽주의 음, 군주도 아니고, 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나 음, 싶어요. 정말 시대착오도 이런 시대착오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왜 본인은 안 사시는지, 음, 왜 본인은 살지 않으시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이게 좋으니까 살라 음, 그러는지, 그럼 자기부터 사시든지. 네, 있을 수 없는 그렇군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큰 네. 게, 그 호텔방 전월세 대책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뭐 찬성한다는 그런 젊은 층도 이제 있었고, 음. 뭐 반대한다는 의견도 좀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럼 호텔방 전월세 그 방안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난 때문에 이 야단이 나는 네. 거거든요. 전세를 주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면 전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게 연령대별로 또 규모별로 이게 전세 지수가 어디가 높은지를 보면 가장 많이 전세를 원하는 것은 주로 연령대가 30대 음, 후반이시고 그다음에 크기를 보면 25평 이상을 원하시는 음,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주로 아이가 하나 있으신 부부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원룸에 사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에요. 음, 아이가 하나 있는 부부가 온 식구가 방 하나밖에 없는 데서 식탁이든 주방이든 모든 게 다 하나로 돼 있는 그 집에 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방 두 개짜리 아니면 세 개짜리. 요즘은 특히나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부부만 살아도 자기 방이 있기를 음, 원하거든요. 거실과 안방이 분리되기를 원하지 모두가 하나로 돼가지고 테레비 보는데 잠자고 있고 이런 걸 음, 원하는 분들 별로 그쵸.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텔방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부엌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 시설을 거기다 넣고 또 뭐 상하수도 시설을 넣고 한다 하더라도 방 하나잖아요. 예. 음, 원룸은 지금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남아돌아요. 원룸은 많은데 음, 지금 전세난이 나는 이유가 방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없어서 이렇게 야단이 음, 나는데 정말 이분들은 현장을 그리고 국민들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음. 아닌가. 이렇게 모르시니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잘못하셔가지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제 성비 문제, 사실상은 성비 문제로 열리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로 시민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내놓겠다. 후보 공천한다. 그렇게 음, 말했는데,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발 국민들이 좀 심판 좀 해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본인들이 어, 부정부패 등이라고 돼 있고 당연히 권력형 성범죄가 포함이 되지요. 이런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자기들 실책으로 치르는 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않을 수 있다로 돼 있던 거를 절대로 안 낸다라고 자기들 당의 음, 헌법을 고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후보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음, 당의 헌법을 아예 고쳐버린 거 아니에요. 후보를 음, 내는 걸로. 음,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좌시하시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러지 음.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민들께서 아예 버릇을 고쳐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이번 음, 서울시장 후보자에서 혹시 위협적이거나 뭐 두려운 경쟁 대상 있으실까요? 모두가 다 아, 두렵죠. 네. 사실은 경쟁 상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국민이 제일 음, 두렵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특별히 서울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힘드시죠? 아마추어 정부가 들어와서 그리고 또 자기 대권 노름하느라고 자기 브랜드 만드느라고 국민들의 아우성은 등한시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대권 노름에만 올인한 시장 때문에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이제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런 정치 서울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서울 일자리도 찾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이제 월급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그런 서울 만들 경제시장 꼭 필요합니다. 저 이해운은 이력서 자체가 이해운의 인생 자체가 경제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실적, 세금 문제, 집값 문제, 모든 것 이해운이 거기다 쏟아부었고 많은 성과 됐습니다. 그 성과 그대로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같이 풀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신 이해운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